1971년생부터 74년생 사이가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한 해 한 200만 명 이상씩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1966년에 전년도 대비 50만 명 정도가 적게 태어났습니다. 66년에는 100만띠. 합계 출산율이 1.58까지 쭉 떨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2층TV 이창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2층TV 최재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일본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 일본도 그러면은 저출산이 많이 문제인가 보네요. 그래서 우리보다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더 일찍 겪었고 더 심하게 겪었다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더 속도가 빠르잖아요. 지금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데, 자, 일본은 어땠냐면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이 일본 인구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일본이 70만, 한 해 출생아 수 70만이 붕괴가 됐어요. 작년에 68만 6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1.2도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1.15. 1호예요? 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0.81? 우리가 0.78, 0.75쯤 됩니다. 78이에요, 네, 지금? 굉장히 낮죠. 네. 그다음에 생산 연령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일본의 한 해에 사망자 수가 한 160만쯤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인구가 60만대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한 해 100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100만 명씩 10년이면 1000만 명. 그러니까 10년이면 1000만 명씩 줄어들어요. 10%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일본에서 단카이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네, 단괴 세대. 그게 언제 태어난 사람들이냐면 1947년부터 49년까지. 47년부터 49년이요? 지금 그러니까 대충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7년이면 거의 이제 80? 예. 거의 80 가까이 되셨죠? 네, 80. 이분들이 전쟁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해 한 260만에서 한 7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인구죠. 형님, 저 하나 궁금한 거 갑자기. 단가이가 왜 단가이에요? 그게 왜 우리 단괴라고 덩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해 가장 많이 태어난 인구 250만 이상, 이게 한 3, 4년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덩어리가 고도 성장기를 견인하기도 하고 일본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세대들이고요. 일본에는 크게 이제 이 단괴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번 나타나는데, 낙타의 등처럼 1차 베이비붐 1947년생부터 49년생,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낳은 자녀 세대 2차 베이비붐이 1971년부터 1974년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71년생부터 74년생 사이가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한 해 한 200만 명 이상씩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두 번의 피크가 있고,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하늘색이 출생아 수거든요. 왼쪽에 100만, 200만, 300만 이렇게 눈금이 있죠. 그리고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합계 출산율. 우리가 합계 출산율 이 정도를 대체 출산율이라고 해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수준을 2 정도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2를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나타냈죠. 그럼 단가이 세대 때는 거의 4가 넘네요. 그렇죠. 한 해 합계 출산율이 거의 4명 이상, 5명이 조금 안 되는 4.8명쯤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66년도요? 맞아요. 1966년에 전년도 대비 50만 명 정도가 적게 태어났습니다. 50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 66년에는 100만띠. 그래서 66년에 태어난 여자아이들은 팔자가 세다 해가지고 적게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합계 출산율이 1.58까지 쭉 떨어집니다. 이게 그때 옛날이라 더 그런 걸 믿었나 보네요. 이게요, 꽤 일본에서 역사가 깊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에도 시대 예. 도쿄에 나무로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목조 주택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대화재가 발생해요. 아, 네, 예. 네, 그런데 1682년에도 대화재가 발생했어. 그런데 한 청과상이 있었습니다. 예. 야오야라고 하죠. 야채 가게. 예. 그래서 그 집의 딸내미 이름이 야호야 오시치라고 있었어. 야호야 오시치인데 불이 발생하면서 도쿄의 대화재로 가게가 다 전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달 동안 근처 절로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절에서 사랑에 빠졌어요. 젊은 그 절에서 일 도와주는 네. 어린 소년하고 사랑에 빠졌어. 승려? 승려는 아니고 그 절에서 일 도와주는 심부름꾼 아, 아이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예. 이때가 한 16세, 17세쯤 됐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연애 결혼이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연애 결혼했죠. 저는 연애 결혼.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애 결혼 세대지만 사실 연애 결혼이 동아시아에서 연애 결혼이 자리 잡은 지가 1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1800년대 다 그러면 중매 결혼이에요? 기본이 중매 결혼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불꽃이 튀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절에서 사랑에 빠진 거야. 네, 그런데 다 이제 이 화재가 진압이 되고 가게를 다시 이제 짓고 절에서 내려와서 장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상사병에 빠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으면 찾아가야죠. 근데 이때만 해도 연애를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 뭔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상황을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거의 피난 가려고. 그럼 불을 질렀는데 이게 이제 진압이 됐습니다. 근데 범인을 찾았더니 이 여자아이였던 거예요. 당시 17세 화형에 처해져서 죽었습니다. 일본은 특히 66년 히노에 우마에 태어난 아이가 팔자가 세다. 근데 그 근거가 사실은 이 1682년 에도 대화재에서 있었고 이게 60년마다 한 번씩 오다 보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06년에도 인구가 줄었어요. 빨간 동그라미. 그러네요. 이쪽도 한번 보면 맞아. 60년마다 오니까 1906년, 1966년, 그 다음에 2026년. 내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믿을까요, 그거를? 글쎄, 그게 인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2026년에도 과연 이 히노에 우마 전설이 유지가 될지 어떨지. 어찌됐든 이 히노에 우마 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때 1.58이라고 했잖아요. 웬만해서는 일본에서 합계 출산율이 1.58까지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 전까지. 왜냐하면 1.58로 떨어진 해는 1966년 굉장히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해잖아. 그랬는데 1989년에 1.57로 떨어집니다. 합계 출산율이. 사람들이 의아했지. 왜? 아니 히노에 우마라면 이해가 되지만 1989년은 그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이유가 뭘까? 미스테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89년에 합계 출산율 1.57을 우리가 1.57 쇼크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이게 히노의 우마 때보다도 내려가서 죽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주식 투자하다 보면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더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1.57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더 내려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2005년에 1.26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2005년에 바닥을 찍어요. 네네네. 그래서 1.57 쇼크 때문에 일본에서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이 나옵니다. 이때 처음 나온 게 엔젤 플랜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이게 1989년에 1.57 쇼크로 인해서 그 이후에 플랜을 만들기 시작해서 처음 시행한 게 19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5년짜리 플랜이거든요. 5년짜리 플랜을 6번 시행하게 돼요. 5 곱하기 6은 30년. 30년 동안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한 거죠. 근데 1차와 2차가 약간 성격이 비슷하고요. 3차와 4차가 약간 비슷하고 5차, 6차가 약간 비슷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또 어떻게 변해갔느냐? 자, 일본에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이요? 뭐 지금이 됐든 옛날이 됐든 어. 뭐 때문에 적게 태어날까? 일단 어떤 원인일까?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셋 낳을 걸 둘 낳고 둘 낳을 걸 하나 낳는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네. 결혼은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혼외 자녀 비율이 2%가 채 안 돼요. 결국 결혼해서 자, 아이를 낳는 게 일반적이고 예. 둘 낳고 셋 낳고 해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혼 부부들의 자녀 수가 감소하더라. 그게 처음에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책이 기혼 부부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더 지어주자. 그게 엔젤 플랜의 핵심이에요. 보육시설을 지어주면 아이를 많이 낳겠지. 기혼 부부들,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는 사람이 둘 낳도록, 둘 낳은 사람은 셋 낳도록 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두 차례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뭘까? 방금 얘기했던 거. 이게 그때 나온 거구나. 기혼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것 같더라. 일본에 생애 미혼율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예. 이 생애 미혼율이 뭐냐면 만 5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의 비율. 일본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만 50세까지 남녀 통합해가지고 뭐 통합해도 좋고 남자만 해도 좋고 50%? 50%는 넘어갔고 그건 넘어갔고 지금 일본의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생애 미혼율 그리고 만 5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30%. 셋 중 하나는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혼자 산 거거든요. 예. 여성은 한 18%에서 20% 가까이 돼요. 결국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고 기혼 부부가 뭐 둘 낳을 사람이 셋 낳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결혼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정책의 핵심. 그때가 저 일본에 있을 때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생각보다 크게 개선을 못 시킵니다. 결국 마지막 5차, 6차 정책의 핵심은 뭐였냐면 자, 결혼을 왜 안 할까 고민했더니 뭐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요즘 많이 말하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인데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왜 결혼 안 하지? 물어보면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돈 문제야. 주택 문제, 뭐 직장의 안정성 문제, 아이 교육 문제. 근데 결국 본질적인 건 다 돈이에요. 일본은 약간 달라요. 제일 많은 대답이 뭐냐면 적절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뭐 이런 건데 이게 보니까 결국 결혼을 왜 안 하나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게 큰 문제더라. 왜냐하면 결혼할 대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젊은 여성 인구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젊은 여성들이 전부 다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더라는 거죠. 지금 일본은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가 한국이랑 일본이랑 차이를 생각할 때 한국은 서울 일국 중심인데 일본은 그나마 뭐 중핵 도시가 좀 있다. 여러 개 있죠.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나고야, 오사카, 그죠. 예. 뭐 후쿠오카. 큐슈. 근데 최근에 일본은 어떠냐면 오사카조차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오사카도요? 도쿄로. 특히 젊은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도쿄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지금 핀트를 맞추고 있는 정책은 뭐냐면 젊은 여성들이 지방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막자. 이게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도 연계가 된다.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게 일본이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막 집행을 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2005년에 1.26이었는데 2015년에 1.4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는데 이게 정책 효과 때문인지 아닌지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결론이 나왔어요. 뭐예요? 정책 효과는 없었다. 어. 결국 이제 지금 결론은 뭐냐면 30대 여성들이 만회 출산이라고 좀 늦게 예. 30대 후반에 출산이 좀 늘면서 약간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긴 했는데 정책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30대 여성들의 만회 출산 효과가 75% 정도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 25%는 그 밖에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포함해서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2015년 이후가 되면 다시 일본의 출산율이 1.45를 기점, 피크로 해가지고 다시 감소합니다. 최근에 1.15까지 떨어졌죠.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015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북한도 그래.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인 거. 이거 왜 그럴까?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게 여러 전공의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는데 명확한 설명을 잘 못해요. 저는 심지어 이런 것도 들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2015년 이후가 되면 남자들의 생식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왜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 설명은 안 되는데 생식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또 뭐 여러 인구학자도 얘기하고 뭐 사회학자, 경제학자 얘기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정립된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네.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잘 때 다 스마트폰 보잖아. 네.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스마트폰 보다 잠이 들어. 애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2015년 이후에 감소하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예.